자, 기지개 한번 하고 이렇게 천천히 밀어서 가슴 내려주고, 자, 오른쪽 팔부터 천천히 좀 당겨줍니다. 풀고 또 반대로도 갑니다. 자, 어깨 좀 두들겨주고, 예비 TO가 생각보다는 좀 적었죠. 작년보다 조금 적게 나왔는데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선이 확정돼 보면 알겠지만은 현재 이야기로는 정부가 발표한 건 그랬습니다. 정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올해 명퇴 신청자의 43%를 받아들였는데, 정부가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전원을 다 받아들여서 명퇴할 사람 빨리 내보내고 그만큼 여러분들 더 뽑겠다, 지금 그렇게 발표해서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예상은 작년 최종 TO는 원래 예비 TO보다 한 1,몇백 명이 더 나왔었죠.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래도 준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그래서 여하튼 기회는 좀 더 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합격한 선생님으로부터 카톡, 문자, 메일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원하지 않게 어떤 TO가 안 나와서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올해 원하는 지역에 TO가 나서 다시 시험을 보고 싶다, 그렇게. 왜? 사람 욕심이 끝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세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학교를 가면, 여기서 기간제 해본 사람도 알겠지만 바쁩니다. 훨씬 더 바빠서 그렇게 뜻하는 대로 공부가 잘 진행이 잘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이 작년에 공부하고 합격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득합니다. 합격한 선생님들 만나보면 전생의 일 같대. 정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나? 이렇게. 그야말로 전생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많이 썼던 용어들은 툭툭 튀어나오지만 다시 그 공부하면 이제 몸이 벌써 부르르 뜨는 거야. 물론 이제 그렇게 합격하는 선생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은 방향 잡기, 이 문제에 대한 해설,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본격적인 강의는 여러분 문제를 풀어오는 내일부터 진행을 할 텐데, 해설하기 전에 먼저 강의 방향을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자료를 먼저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이번 6월 시험 모범 답안은 두고 실전 독톡이라는 게 있지. 참 이거 이름 짓기가 참 힘들었는데 나는 실전 콕콕으로 하자 뭐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론반은 핵심 독톡이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반은 실전 독톡이고, 그 모의고사에 가게 되면 총정리 톡톡, 그렇게 해서 일관성을 두자는 겁니다. 이게 얼핏 보면 여러분이 이론에 받은 거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만 똑같은 자료를 다시 주고 할 바에야 자료 만들어 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런 겁니다. 훨씬 더 정교화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방향, 전공도 똑같습니다만은 이 진행을 할 텐데, 지금부터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모든 부분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갑니다. 문제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 개념, 원리,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 내용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개념과 원리를 사용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에 필요한, 그게 꼭 들어가야 될 요소들을 압축해 놓은 작업들, 이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1, 2월에 받았던 핵심 독톡과 비교해 보면 내용들도 많이 간추려지는 것도 있고 새로 추가된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단어가 압축돼서 여러분들이 외워서 쓰기 좋게 그렇게 다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고 들었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 공부하는 방법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저 역시 목차를 다시 짜고 거기서 예상 가능할 수 있는 문제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만들면서 다시 앞에 있는 자료를 수정하는 이 작업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공부 또한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 그 문제에 대한 실전 톡톡이 나오고 모범 답안이 나오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 할 문제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할 문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메일 등록을 하라고 얘기를 할 텐데 늦어도 일요일 오전까지는 문제가 가서 여러분이 한 번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일찍 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 역시 초안은 다 만들어 둔 거거든.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이 여번 과정을 통해서 정교화시켜 마지막 순간에 정교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 때문에 가능한 한 일요일 전까지는 만들어서 월요일에 쓸 문제는 주고 또 화요일 쓸 문제들은 월요일에 강의에서 여러분 배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1월 6일에 받았던 핵심 톡톡을 버리라는 건 아니고 그건 가지고는 있을 때 항상 자료는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 업데이트된 자료 가지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자, 오늘 문제가 어땠죠? 내용은 다 본 거는 같은데 도대체 이 글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느냐 이게 고민이었겠지. 이 문제를 받아보기 전에 올해 추시를 본 선생님들이 카톡, 문자 이렇게 왔었습니다. 교육하기 너무나 쉬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또 그런 반면에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긴장을 해서 절반도 못 쓰고 나왔다 이런 선생님도 있고. 그럼 이게 과연 그렇게 쉽기만 한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괜히 심쿵해서 충격받지는 마. 와, 나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왜 자꾸 이걸 쉽다고 얘기를 하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은 지금 시험을 보는 게 아니야. 우리 목표는 12월 5일까지 여러분 시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그때 쏟아붓고 오는 거지. 아무리 내가 많은 준비를 해서 지금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날 가서 발휘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실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실력. 그래서 그걸 갖추려는 게 만들어 나간 작업들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긴장된 상태에서도 여러분이 쏟아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뇌과학에 대한 논문들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사람이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하면 습관화되어 있는 사고가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익숙해 있던 것들이 긴장 상태에 튀어나오게 되면 그럼 되잖아. 봐.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물론 그때 긴장을 좀 더 덜하고 그다음 가지고 있는 부분을 더 결합해서 만들면 더 좋긴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 그런 얘기들입니다. 알겠죠? 그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위에 다 읽을 필요 없이 밑에 가서 배점만 잠깐 봅니다. 배점을 보면 논술 내용이 총 15점이야, 그지? 그래서 기능론적 관점에서 학교의 선발 배치 기능 및 한계, 선발 배치가 가지는 기능 한계를 각각 두 가지 써라. 이건 뭐 적당히 쓰면 여러분 머릿속에 기능주의는 사회화 선발인데 선발은 능력주의에 따른 선발이라는 것. 그 다음 배치니까 그 능력이 성적이지. 성적에 따라서 직업 분류.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은 상층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층에. 그것만 쓰면 되는 거거든. 그거 못 쓸 수가 없잖아. 점수를 안 줄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에 대해서도 이런 머릿속에서 그렇게 되면 개인의 성적보다는 뭐 가정 배경이 좀 막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거야. 이제 그런데 이 한계를 통해서 단순하게 점 두 개를 써서 적당히 쓰면 점수는 줄 테고, 이제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메뉴에 이제 문제를 한번 가서 봅니다. 보면 다음 A 고등학교 초임교사들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장의 특강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부분이다. 발췌한 특강 부분은 학교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학교의 교육 기능과 학교 조직 특성, 수업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수업 설계, 그리고 학생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1, 4 요소를 활용하여 그 다음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을 써라. 이겁니다. 결국은 점수는 여기서 갈라지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밑에 배점을 다시 내려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기능론에서 얘기하는 학교의 선발과 배치의 기능 특징 두 가지, 그게 가지고 문제점 두 가지 누구든 쓸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학교적인 관료제적 특성 위에도 다 또 친절하게 다 써줬어. 예? 뭐 분업과 전문화라는 둥, 뭐 권위 위계화라는 둥, 그게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만 설명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점수를 다 준 거야. 이반 조직도 느슨하다, 이 조직이 밀접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니까 그게 왜 그게 느슨하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교사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자기 하는 부분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서로 터치하지 않고 간다.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지? 이반 조직 특성을 두 가지를 써주고 나면 이것도 역시 점수를 별로 그렇게 깎아먹을 내용들은 없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적 교수 설계 체제에서 분석 및 설계 과정. 여기서는 지금 이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렇게 간 건 DDI 모형을 쓴 건데 그 기억 안 나도 상관없잖아. 여러분 캐리 모형에서도 분석 붙어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요구 분석, 학습 과제 분석, 학습자 및 환경 분석 나가잖아 봐, 그지? 그 중에 두 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설계지. 그 설계에 위해서 하는 게 수행 목표 진술, 그 다음 평가 문항 제작, 그리고 난 다음 교수 전략 설계 나오잖아. 교수 매체 선정. 그런 데 두 개만 뽑으면 돼. 그것도 역시 점수를 깎아먹을 게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준거지형 평가라고 하는 건 설정한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거 종점을 둔 평가잖아, 그지? 뭐 거기 갖고 장점이라고 하는 건 너무 기억이 많이 나와서 고르는 데 고민이 생기겠지. 결국은 따지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평이한 그야말로 객관식과 같은 문제를 출제를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물론 기억이 안 나서 하나씩 빼먹으면 점수가 1점씩 날아가겠지만 총 15점의 점수를 거의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과락은 없애겠다는 의도가 보였거든. 승부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저는 봐. 논술의 구성 및 표현에서 우리가 늘 점수를 다 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여기서 이제 갈라지게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 뭐라고 했냐면은 논술의 내용과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의 연계 및 논리적 경시 이걸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까? 처음에 학교 교육에 가지고 있는 선발과 배치 기능, 특징하고 한계 이야기할 때 집어넣어야 할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학교 조직이 가지고 있는 관리적 특성, 이완 조직의 특성 이야기할 때 역시 또 개선 방향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테고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5점이야. 여기 승부가 갈라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도대체 개선 방향을 뭐라고 써야 할까? 이건 지난번 3월 특강 할 때도 했어. 3월 특강에도 그때 역량 개발 중심, 역량 중심 교육 과정 했던 기억납니까? 이게 작년부터 계속 모든 면접 그다음에 교육학의 주된 과제였지. 자, 오랜만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적 인간상 첫째 자주인, 둘째 창의인, 세 번째 문화인, 네 번째 세계인.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나왔다 그랬지? 자 보자고.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지금 현재 처음 이 주제가 여러분 면접, 그다음 교육학 논술 모든 부분에 지금 핵심 키워드입니다. 축이란 말이야. 한번 보자고. 그럼 그 시작은 뭐로 시작했던 거야? 이거 나오잖아.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또 다른 말로 정보화 사회. 그리고 세계화 사회.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 이게 사회의 변화야. 그럼 이런 사회가 들어서면서 어떤 부분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더 나아간다면은 조기 노후화가 돼. 무슨 말이야? 조금 지나가면 쓸모없어진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런 거지. 그 다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주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제 국경을 넘어서 돈이 움직이고 정보가 움직이면서 이제 사람이든 회사든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뉴스 안 보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제일 먼저 합병하려고 그러는데 외국의 펀드가 시비를 겁니다. 그게 주주에게 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소송까지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이게 무한 경쟁 시대야.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고 무한 경쟁 시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꼭 봐. 메르스는 우리나라하고 아무 관계도 없던 게 그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와 교류하면서 들어와서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또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 말라는데 중국에 가는 바람에 또 중국이 또 초비상이 걸렸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뭐 홍콩은 메르스 때문에 한국 여행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마는 올해 홍콩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540명이 넘더만.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봐. 지금 일본, 중국, 대만 이런 쪽에서 한류 붐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런 게 터지니까 더 잘 됐다는 듯이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지. 그렇지? 여하튼 그게 바로 이런 시대거든.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에 적응하고 또 적응하는 뿐만 아니라 변화를 주도해 가기 위해서 뭐가 요구될까? 요구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 그게 역량 중심할 때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 자주인. 그걸 여기서 역량을 따지면 이렇게 쓰라 그랬지. 뭐 자기 조절 학습 능력 해도 좋고. 근데 지금 교육부에 쓰고 있는 그다음 교육계획 발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아직도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쓰니까 이거 쓰라 그랬지, 그지? 이거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가 이러는데 목자 짜기 가르친 게 바로 이거잖아. 봐.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다 분류해내고 책에 짜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뽑아서 갈 수 있게 하는. 지금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야. 네? 그 다음에 뭐 언어 이게 당연히 필요하겠지, 그지? 이런 부분.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뭐 창의성이라고 해도 좋아, 그지? 근데 이제 요즘은 단순하게 창의성을 끌어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복잡한 문제 생기니까. 또 복잡하다라고 하는 전제는 어떤 거 혼자서는 풀기 어렵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다? 협업 능력이야. 이것도 협동 능력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지금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교육부에서 쓰는 용어는 협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써준 게 좋고. 그다음 다른 사람과 협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배려, 존중, 예?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공존할 수 있는 바른 인성이 필요한 거지. 그지? 이게 바로 역량 중심. 이걸 지금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걸 학교 과정에서 보면은 교육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 했던 것처럼 창의, 인성, 교육 과정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또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 개발 운동. 이게 지금 2015, 2016 지금 앞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방향이 이거야. 알겠지? 창의 인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역량이라고 하는 걸 교육 목표로 내세우고 그러한 부분을 학생들이 다 습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은 이제 교육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전처럼 그런 타일러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를 작년에 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백워드. 이렇게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면서 교육과정은 그럼 교수학습 수업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업은 학습자 중심. 그래서 학습자 중심에 우리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구성주의. 또 구성주의는 들어보면 뭐가 나와?
뭐 인지적 도제, 상호 학습, 또 문제 기반 학습, 인지적 유연성 이론, 자원 기반 학습 다 나오지, 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잘한 것처럼 협동 학습. 그리고 프로젝트 중심. 그리고 자기도 체험할 때 체험 중심. 이렇게 되겠지. 물론 이런 부분을 다 묶어서 학습 중심이라고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런 식의 수업을 진행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들어가 볼까? 자, 그러면 저러한 수업을 진행할 때 평가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취미 문제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준거지향 평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준거지향 평가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맨날 재탕 삼탕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이름을 바꿔놨어? 성취 평가. 같은 얘기지, 그지? 이런 거 들어갔고, 결국은 앞서 창의 인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창의 인성 개발을 위한 평가 방안. 이렇게 해서 이론할 때 5가지가 얘기가 있었지? 그래서 이제 형성평가 중심으로 가라, 실제적 과제를 평가 대상으로 삼아라, 그다음 피드백을 제대로 제공하라, 이런 등등이 나왔잖아. 거기 전부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는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될까? 그입니다. 그게 바로 지난번 작년에 교육학 문제에서 나왔던 학교가 학습 조직화돼야 된다. 이렇게. 학습 조직이 뭐였지? 학습하도록 한다. 어떻게? 교사들이 전문성을 중심으로, 그지? 소그룹을 형성하고, 거기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면은 전문성인 저 교과인 친구끼리 따로따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하라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가 공유하도록 한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도록,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학습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도성이 바로 뭘까? 대표적인 게 변혁적. 그리고 이 학습 조직에 맞는 지도성이 뭐라고? 분산적 지도성. 그지? 그리고 하나 좀 끼워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지? 구성원들 하여금 다 지도자가 만든 초점을 두는 걸 보고 뭐라 그래? 슈퍼리디스, 즉 초우량적 지도성. 이런 걸 까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첫 회에서 대략 물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이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이렇게. 이거잖아. 봐. 이 뼈대 속에서 지금 거의 틀이 움직이는 거거든. 왜? 이게 계속 지난번 3월 특강하고도 계속 분석해냈지만은 이게 우리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왜?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거기서 변화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적응하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은 전부 다 여기야. 자, 봐. 자, 경기도에서 이제 집단 토론을 도입해. 이제 죽겠지, 그치? 어떻게 해야 되나? 평소 그래서 스터디 하잖아. 근데 평소 스터디 하는데 남 말 확 씹어. 그럼 뭘 못하고 있는 거야? 배려, 존중. 그럼 배려와 존중을 한다는 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걸까? 그 면접 특강을 계속 들었으면 거기서 나왔지. 학교에서 교당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 또는 상급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 어떻게 대답한다고? 일단 또 학부모가 와서 무리한 이야기를 해.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이야기해서 긍정적인 면을 일단 인정하는 것. 인정부터 시작한다 그랬지. 인정. 그지? 그게 바로 우리가 긍정적 존중이 배려의 시작이잖아. 그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방안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참 좋은 거라고 보인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싸우자는 거잖아. 그지? 그러나 이렇게 따라도 네 이야기는 틀렸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해본단 말이야. 이게 배려지, 존중이지, 그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집단 토론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나왔으면 항상 종합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토론회 하는 거 한번 봐봐. 보면 계속 메모를 하고 있지. 물론 그 사람들은 메모해서 당사방 이야기를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중간에 말 자르고 이런 거. 그래서 말 자르면 안 되고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요약 정리를 해주고 그 중에서 긍정적 면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플러스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하고 또 이야기가 적절히 나오면은 다시 그걸 종합해내고 이게 최고 점수겠지. 알겠지? 최고 점수란 말이야.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배려 이거지. 그 다음 또 경기도에서 뭐 한다고? 자기 성장 스토리? 근데 난 그 참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거기서 배점 차이는 안 날 거야. 점수 차이는 거의. 왜 그럴 것 같아? 그랬더니만 뭐 기간제를 한 선생님들이 유리하고 누가? 왜 기간제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 여러분은 그거잖아. 자기 성장 스토리에서 보겠다는 게 뭘 보겠다 그랬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봤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왔고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그걸 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꼭 기간제 교사를 해야지만 내가 교사로서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지금 앞서 다 나왔잖아 바로.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하고 공동으로 과제를 해결하다 보니 또는 내 아래 학년에 대한 내가 같이 협동학습을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좋은 걸 전달하고 종합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걸 가졌다. 그래서 21세기 나왔잖아 봐. 이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러한 특성을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교생 실습을 가서 에피소드 하나 좀 넣고 만들고 여러분 개인에 대한 정보를 쓰면 빵점이야. 그렇지? 면접하러 가가지고 자기 이름 이야기하면 원래는 0점 처리야. 여러분 쓰는 논술 답안이 자기 성장 스토리고 뭐고 간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는 걸 밝힐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전부 다 그건 0점 처리야.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그 0점 처리면 어차피 시험이 떨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 뭐 전공했다 이런 거 다 밝히면 안 돼. 그냥 살면서 그런 에피소드를 연결해서 만들어가는 건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중에 또 이제 교정받으라고 얘기하지 마. 그걸 머릿속에 지금부터 생각하고 만들어. 그거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 지금부터.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어 했나? 왜? 그냥 막연히 잘 먹고 잘 사니까? 우연히 너무 가르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개발해내는 거야. 스토리를. 그렇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같은 경우에 이른바 자소서에서 돈 써주고 돈 받잖아.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 영국이나 미국은 훨씬 더 비싼 돈을 가지고 봅니다. 훨씬 더. 그것도 돈을 몇백만 원을 내느냐 몇십만 원을 내느냐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등급이 딱 해주는 게 달라져.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보니까 점수차가 좀 나겠구나. 그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논리적 인과성을 보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다 나열해서 썼다. 그러면 15점 정도는 받아갈 수 있고 그 이상의 점수를 받아가려면은 그 특징 중에서 문제점에서 끌어올 때 전체 방향을 지난번 3월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방향을 맞춰놓고 그 방향과 연관되는 용어, 개념 이걸 제시하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연습을 해야 되겠지.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잖아 봐. 여기 나오는 15점을 받으라고 준 이것도 기억 안 나면 어떡할래? 이게 되어 있는 전자에서 엮어서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게 작년은 7, 8월 강의를 주제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른바는 벽돌도 안 만들어지는데 집을 지어라 그랬더니만 집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다 기울고. 그래서 올해는 철저히 벽돌을 만들어 가면서 지금 얘기했던 이 축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가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만 지금 합격에 대한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엄청난 스트레스 쌓입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요새 막 혈압도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전반기 했던 전화 상담 이제 못 합니다.
왜? 지금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야기 나온 김에 이렇게 계속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면 기운이 위로 올라오잖아. 그럼 눈이 앞이 벌게지고 그 다음에 눈앞이 아득해지고 더 심지어는 앞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머리는 계속 아프고 그럼 호흡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르쳐줬던 호흡을 내리는 호흡 그거 갖고 안 내려가집니다. 왜? 이제 만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내려야 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등산이에요. 그러면 산에 가야 되는데 공부는 언제? 그렇지?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은 계단 걷기, 계단 오르기. 예를 들어 8층이지. 네? 그래서 1층에 딱 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숨 한번 후 내쉬고 그냥 걸어 올라. 농담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 등산이라는 자세에서 여러분 생각해봐. 다리가 올라오고 다리에 집중하는 데다가 몸이 이렇게 기울어 가지겠지. 그래서 늦게 보면 호흡이 밑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계단 이거 올라가는데 헉헉대고 있는 사람은 호흡이 위에 걸렸다는 얘기야. 이게 떨어져야 돼. 이거 안 떨어지면 여러분 머리 안 돌아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막힙니다. 저 역시도 집 근처에 있는 산에 하도 이게 올라와서 이쪽에 올라와서 걸었더니만 처음에는 막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여기 딱 걸려서. 그런 사람도 있지. 숨이 스트레스 쌓이면 이걸 치잖아 가슴을. 여기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거야. 여기 밑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단 걷기가 뭐 공기 들어온 건 일어나 저러나 마찬가지인 거 신경 쓰지 말고 계단 걷기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8층쯤이면 한번 걸어볼만 해. 자, 그럼 이제 오늘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힘이 들면 도망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야. 왜? 힘이 들고 스트레스가 온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느끼는 3월, 4월에 느꼈던 스트레스가 늑대 정도라면은 지금부터 호랑이가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거야. 그런데 또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도망가고 싶은데. 나도. 그래서 그걸 극복해가는 방법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 경기도를 안 볼 거니까 나중에 만 바뀔지 모르니까 몰라. 올해 경기도가 지금 3천 몇백 명 중에서 800 몇십 명을 뽑는다고 냈지. 그럼 만이 더블이 되면 어떻게 돼? 1,700~800명이 뽑으면 그때도 경기도는 안 보고 나는 다른 데만 갈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왜? 2차 준비가 겁이 나서? 그게 여러분들 자신을 잡아가는 거야. 힘들 때마다 그거 쓰는 거야. 왜 나한테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겠지? 그건 뭐 유치원부터 쓸 수 있어. 유치원부터. 그러면 그렇게 유치원부터 쓰면 좀 심하니까 대략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경험 없으면 만들어. 여러분 뭐 만들어서 자꾸 각인을 시키다 보면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줄 알아. 그러면 됐지 뭐래. 그게 그래서 실제 교육에도 나타나면 바람직한 거지. 뭐 나는 안 그랬는데 이건 사기인데 뭐 원래 다 사기지 뭘 그래.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그리고 수업 나누면 뭐 하겠다는 얘기일까? 결국은 이야기들이야. 수업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 그거 묻겠다는 거잖아. 그 틀을 잡아서 즉 쉽게 말해서 동기부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학생들이 협동학습을 할 때 어느 부분을 지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벗어날 게 하나도 없잖아. 다 이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이거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수업에 대한 반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물어보는 그쪽에서 이걸 쫙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이론을 쫙 펼쳐서 가면 그 사람이 네 됐습니다 하고 감탄하고 가겠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공부한달 때마다 써보는 거야. 자기 성장 스토리 할 때. 그리고 자기 성장 스토리 쓸 때 완성된 거 쓰려고 그러지 마. 저기 나는 뭐 어디서 태어났고 뭐 그래서 어느 집안 자리 이거부터 쓰지 말고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중고등학교 쓰든가 당장 안 되면 대학 다니면서 교생 같은 거부터라든지, 그렇지? 또는 뭐 과외 지도를 통해서도 못 느끼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해 갈 건지를 고민해봐. 그럼 이제 중간 중간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이 뼈대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게 뭐든지 각색하기 나름이야. 사람도 그렇잖아. 물건도 포장하기 나름이고, 사람 얼굴도 화장하기 나름이고, 그지? 실제로 그렇다고, 실제로. 그래서
그게 아마 경기도 교육감이 의도한 만큼의 결과는 못 만들어낼. 그거 가지고 차별은 못해. 왜? 어떤 식으로 확인할 건데? 그럼 그 사람 인적사항을 다 갖다 놓고 대비해봐야 되잖아. 그건 불법이거든. 왜? 그 부분들이 채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체 갖다 놓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끝이잖아. 봐. 그래서 거기서는 점수 차이가 안 나갈 겁니다. 안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가서 보면은 뭐 다른 내용들은 뭐 그 내용을 다 읽을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자,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에 먼저 본문에 가서 교사로서 우리는 학교 교육 기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교훈을 가르치는 이게 바로 뭐야? 사회화지, 사회화. 그러나 최근 학교 사회는 학교에 다양한 요구를 하게 되면서 학교가 세분화된 직업 집단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고, 뭐 이걸 굳이 이야기하면 뒤늦게 이야기하면 특수 사회화 부분이지. 그다음에 이걸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선발과 배치 그 얘기지.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에 대해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을 이해하는 한편 어떤 한계를 갖는지도 알아야 된다.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제 모범도 한번 가서 봐. 서론은 이따 보고. 자, 본론 부분에 가서 뭐 앞에 사실은 뭐 기능론은 학교가 사회화 선발을 통해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보는 입장으로 굳이 이거 안 써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맨땅에 박치기 하듯이 학교 교육의 선발과 기능은 이렇게 들어가면 좀 민망하니까 앞에 살짝 붙여준 겁니다. 선발 배치 기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꽃뼈도 만들면 선발 능력주 이거지, 그지? 그래서 자 상급학교 진학 시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배치하는 능력주의 실현 장치다. 이거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적에 따라 선발해서 그 다음은 직업 세계를 분류를 해준 그게 바로 배치야. 알겠지?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세계가 필요한 자리에 분류하고 배치하는 그 이야기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리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상층에 갖다 놓고 그렇지 않으면 하층에 이런 거잖아. 그래서 결국 뭐냐 사회계는 원활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걸맞는 자리, 능력이 낮은 사람에 걸맞는 자리 이렇게 가니까 인력 활용을 극대화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야. 성적에 따라서 뽑는 능력주의 실현 장치라는 것. 두 번째 핵심은 뭐야? 성적에 따라서 직업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자리에 배치한다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일으키는 걸까? 이게 이제 부정행위나 이런 거 할 때도 설명 한번 했던 것처럼 결국은 모든 걸 뭘로 만들어? 성적 지상주의. 오로지 높은 성적, 좋은 성적, 그다음 높은 석차 이거 받는 데 집중하게 만들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개인의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쓴 사람도 점수는 줄 수는 있어.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는 추가 점수를 못 받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창의성이든 발언 인성이든 다양한 특성을 개발하고 가야 되는데 오로지 뭐만 가지고 학생을 직업 분류를 하겠다는 거야. 성적만 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야.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다양한 특성을 개발할 필요도 없어지잖아. 그게 두 번째 문제점이 되겠지.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봐. 자, 다음 같은 한계 첫째, 시험에서 좋은 성적과 높은 석자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뭐가 소홀해져? 인성교육이. 방향하고 연결이 돼야지. 그래서 이는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과 협업 능력을 획득하기 어렵게 만들어. 또 성적에서 직업세계 배치가 결정되면 다양한 특성을 개발해서 이를 진로 발전이 곤란해지지.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점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썼지? 그래 놓고 따라서 학교가 급변하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하고 독특한 특성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이 선발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 뭐 다양한 특성이라고 쓰기 싫었으면 그냥 창의성이라고 써도 돼. 그 속에 다 포함이니까. 됐지? 이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12월까지 계속 만들어가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용어들을 그걸 내가 쓰고자 하는 논지에 맞게 필요한 특성만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연결해서 방향 제시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계속 앞으로의 문제는 가능한 한 원인 분석,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안 제시, 뭐 이런 식의 형태로 계속 문제를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이 갈 방향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 이런 쪽으로.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시 본문에 한번 가봐. 본문에 가보면 본문의 세 번째 패러그래프. 이와 함께 학교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장을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은 서로의 행동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조직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 그렇지? 학교라는 조직을 합리성 측면에서 파악해 보면 분업과 전문성, 권위의 위계, 규칙과 규정, 몰인정성, 경력 지향성, 일반 관리 특징 다 설명했잖아.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두 가지만 뽑아서 그게 학교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료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합리성이라고 하는 정해진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 모든 건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권위에 따라서 진행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시해야 되고 정해지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양한 변화에 대응을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잖아. 봐. 그렇지? 그게 초점이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모범 답안 가서 봅니다. 뭘 끌어내는지 한번 봐. 첫째, 여러분이 학교 가서 마찬가지야. 뭔가를 하려면 계속 누구 눈치를 봐야 돼? 부장교사. 그 다음 교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지난번 예를 들었지. 자, 내가 담임하고 있는 반 아이들이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서로 약간 툭닥거렸어. 그런데 다른 체육부장 선생님이 와서 그 아이의 뺨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가 그 체육부장 선생님한테 사과를 요구한다.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가가지고 체육부장 한 판 붙어? 초임교사가? 안 통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그날 학교 선생님이 20명 모였는데 난 똑같은 연애였지만 결론은 먼저 자기를 담당하는 부장 선생님한테 의논을 한다야. 알겠지? 의논해야 됩니다. 교감한테 바로 직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부장교사가 가서 체육부장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지. 위원장만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선생님 조금 가시겠지만 부모한테 이렇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러면 원활하게 풀리는 거야. 그게 규모 분장 조직이야. 응? 그래서 여러분 초임에 사회를 탁 하면 여러분 해야 될 업무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 뭐 평생교육 담당이다, 뭐 담당이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업무 계속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장이야. 그 교감 선생님 와서 계속 물어볼 거야. 예? 그 업무가 뭔지를 그렇게. 그게 라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거 모든 건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돼. 그래서 막 처음에 학교에 배치받아서 막 공문 작성하는데 막 미치겠습니다. 불바, 복사 짜기를 안 해서 그렇잖아. 학교 나오는 공문들 빤하거든. 그걸 몇 가지로 딱 분류를 해. 그리고 가장 모델링, 샘플 딱 정해놓고 그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단 말이야. 거기서 창의적인 글쓰기 하는 순간 여러분 망하는 거야. 그러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서 뭐 집에도 못 가고 장염에 걸리고 이러는 반면에 한 친구는 그야말로 초수에 붙은 초임 교사인데 그 학교의 초임은 또 딱 혼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담임도 맡았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공문을 갖다 놓고 통하는데 그러더라고. 지금 목자 짜기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다 분류해 놓고 짜놓고 그 다음에 학부형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그런 안내 어떻게 할 건지도 다 목자 짜놓고 분류해 놓고 이렇게. 그러니 아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규칙과 규정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마음대로 다양한 변화에 대응을 못하게 돼 있다는 거야. 정해진 대로만 가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들었던 거고. 자, 이완 조직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완은 느슨하다. 왜 느슨하다는 거야?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자율성을 가지기 때문에. 또 물어보지. 교사가 왜 자율성을 가지게 되죠? 뭐 이걸 이제 굳이 쓸 이유는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여러분 면접하다가 그 부분을 끌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자, 이런 교육의 특성에서
우리는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해요. 그지? 그래서 미성숙한 아동이니까 이게 교육을 투입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돼. 그래서 장기 효과성. 오랜 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 그렇지? 그러니 당장에 얼마가 투입되고 얼마가 산출되는지 분석이 곤란해. 그렇겠지? 그리고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가 나오는지가 딱 만일 짜져 있는 것 같으면은 표준화를 시킬 수 있겠지. 근데 그러니 표준화가 곤란해. 그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 교사의 질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옛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배경하던 시절에 50년대 미국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교사들에게 교육 과정과 교과서와 교환을 다 만들어 줬다 그랬지.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라. 그런 교육 과정을 뭐라 그랬지? 교재가 보면 나올 거야. 교사 배제 교육 과정이야. 교사가 그대로 배제된다는. 알겠지? 이런 걸 했는데 어떻게 됐다 결과는? 실패입니다. 왜? 아무리 갖다 줘 그대로 하라 그래도 교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표준화가 곤란하니까 이제 뭐가 어려우냐면은 통제가 곤란해집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 결론적으로 뭐가 되면 자율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사가 최소한 학생 지도에서만큼 자율성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책임도 안 지고, 그렇지? 그렇게 또 한 분야의 성공과 실패가 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게 이완 조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게 왜 지금 변화의 문제가 있을까? 앞서 얘기했잖아. 이런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 정보화 사회, 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면서 온 세계학적 부분이 서로 연계돼서 문제가 일으켜. 그러니 그 복잡한 문제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협업을 해야 되는데 각자 논다는 거잖아 지금. 한쪽은 통제하고 한쪽은 각자 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니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학습 조직 또는 그걸 뭐 학습 공동체 이런 말 쓴다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작년에 강의하고 올해 문제풀이 해설하면서 그랬잖아. 이걸 다 읽고 있었는데 그 학습 조직이라는 용어를 마지막까지 꺼내는 걸 주제에서 놓쳤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그게 맥락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모범 답안 가서 봅니다. 자, 그래서 관례도 특성으로는 교무 분장 중에는 위계 조직 얘기했고 규칙과 규정에 근거한 행정을 얘기했고, 그다음 이완 조직으로 가진 특징은 과업이 느슨하게 연결돼서 통제나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교수학습 지도해서 서로 간의 연계도 별로 없다는 것. 그러다 보니 한 부분의 성공의 실패가 서로가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는 것. 이렇게. 이거지? 이러고 끝나면 이제 플러스 1점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1점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다음 봐 보면은 학교의 업무와 절차가 위계 조직 및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통제되는 반면 교수학습 지도에서 느슨하게 연결되어 서로 연계되지 않고 자율성을 행사할 경우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래 소그룹별로 전문성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만들고 거기서 전문성 신장은 노력을 하고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해서 능동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그게 학습 조직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면 1점이겠죠. 그거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비슷한 내용이. 그 다음 자, 세 번째 주에 가서 보게 되면 다시 본문에 가서 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키우기 봐라. 새로운 역량 나오잖아. 역량이 동그라미 쳐놔. 이를 키우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험했던 많은 교사들은 다양한 수업을 지도하고자 하는 열정은 높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가는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다, 그지?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가 일반적이다. 뭐 그게 이제 ADDIE 모형인데 그거 굳이 구분해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앞부분만 디코 캐리 모형은 어떻게 시작됐어? 요구 분석하고 그다음 학습 과제 분석 또는 교수 분석하고
학습자 및 환경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뭘 끌어내? 수행 목표를 진술하고 수행 목표에 따라서 뭘 만들어? 평가 문항을 만든 다음에 그에 따른 교수 전략을 짜고 교수 매체를 확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봐. 그 앞으로 분석해서 2개, 그 이후에서 2개 이렇게 뽑아서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먼저 사회, 학교, 학부모가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라는 걸 니즈를 받아들여서 그 요구들을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지 그거 하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 2번째는 뭐 학습과제 분석해도 좋고 학습자 분석해도 좋고 그런 상황들을 다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그게 맞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수 전략. 그 교수 전략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아니 우리가 교수 일은 쭉 했잖아. 그러면 학습 집단을 어떻게 만들 건지 동기부여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질문과 정답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전부 다 교수 전략이지. 그렇지? 그런 걸 집어넣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따라서 하라는 거야. 마음대로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 내용만 제시하면 되니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첨언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을 다시 가서 봅니다. 보면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로 이어지는 교수 설계 모형에서 분석에 해당되는 활동으로는 요구 분석을 들 수 있다. 학교 요구하는 바람직한 상황과 현재 상황 간의 격차인 요구들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수 목표를 설정해 실시한다. 그 다음에 교수 분석이다. 이건 교수 목표가 어떤 목표 유형의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과 지식을 익혀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다룬다. 뭐 여기다가 학습자 분석해서 써도 상관없지. 그렇지? 그 학습자가 어떤 동기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수학 요소는 어떤 게 있고 이런 부분을 분석한다. 그것도 상관없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행 목표의 진술이다. 이건 학습과제 분석 또는 그 다음 학습 및 환경 분석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수업을 마친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를 결정하는 거다. 그렇지?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이제 평가 전략, 문항 제작을 안 들어갔고 나는 바로 뭐로 들어갔죠? 교수 전략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 놓고 가서 뒤에다가 이제 하나 붙여주면 되지. 그지? 그래서 보면 이에 근거해 볼 때 교사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 분석을 통해서 교수 목표를 결정하고 교수 분석을 통해 교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행 목표를 설정하고 그 수행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짜도록 한다. 요까지 설명이 붙으면은 요것 또한 1점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가 가지고 선별과 배치 기능의 특징과 한계점에서 첨언해서 1점. 그 다음 2번째 학교적인 특성에서 가지는 걸 제시하고 그 다음에 첨언 방안 제시해서 1점. 그 다음 여기서 1점. 이걸 끝이면 되잖아. 그 다음 중거지형 평가에서는 1점을 낼 때가 필요가 없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 자 앞서 나왔던 것처럼 학교가 성적 위주의 선발을 했기 때문에 성적 지상주의로 빠진 거지. 그럼 이런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목표를 지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중가치형 평가로 만들어야 돼. 그 중거지형 평가라는 건 정해진 목표에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미달씩 교정하고 또 거기서 필요한 교사학습 개선 정보를 얻어내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중거지형 평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장점을 설명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학습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설명한다면은 이걸 통해서 학습자가 목표에 도달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렇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뭘 느끼게 만든다는 건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요즘개별 제공함으로 많은 학습자의 목표 도달이라는 성취감을 준다는 것. 그 다음에 중거지형 평가는 석차보다는 목표 성취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 석차보다는 목표 성취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목표 지향 이론에서는 무슨 목표라고 얘기했다? 숙달 목표지. 그치? 숙달 목표. 그러면 이건 왜 중요하다는 거야? 경쟁보다는 협동학습을 조장하여 건전한 학습 분위기. 이런 부분이 있어야 앞서 협동학습을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뭐 협업 능력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발언 인성이라든가 이와 연결되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여기다가 첨언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 이러면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 점수 2점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서론은 어떻게 썼는지 봐. 서론 복잡하게 쓸 거 없이 이런 역량에 관련된 거 나오면 전부 다 뭐로만 가면 돼? 21세기. 그거 봐. 그 다음 지식 기반 사회는 급격한 변화.
일어나고 있어서 보편화되거나 획일화된 능력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성, 자기주도 학습 능력, 발언 인성, 협업 능력 이런 정도는 기억해둬야 되지. 거기다 뭐 정보 이해 및 분석 능력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 좋지만 밑에서 연결되지 않은 내용들은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거든. 이렇게. 그래서 포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사가 가져야 될 관점, 근데 해야 될 과제를 그 밑에 나올 내용들. 학교에 해왔던 선발기의 한계와 이의 개선 방향, 조직의 특성과 이의 개선 방향, 교수 설계 모형 활용한 교수 학습 개선, 그리고 평가 부분 개선이라는 그 네 가지 측면을 설명하겠다. 그럼 끝났잖아 봐. 그리고 결론 부분 가게 되면 거기에 쑥 나왔던 그 결론을 제시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봐. 앞서 얘기했던 요소에 가야 될 방안을 세 가지를 못 집어넣었으면 결론이 나올 게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용 점수에서 1, 2점이 깎이게 된단 말이야. 그까지 포함해서. 그러니 그냥 그 요소들만 쫙 나열하고 다 썼으면 가장 잘 받으면 15점. 알겠지? 이러니까 첨언이 들어가면 19점에서 20점도 가능해지는 거지. 이렇게. 요 격차인 거야. 요 격차. 그치? 되겠죠? 읽어보면 될 테고. 자, 잠깐 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학 학습 전략은 또 전공 전략은 또 스터디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거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 갑니다.